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수급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차질 없는 접종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부동산 문제였다며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부적격 논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도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문 절차 마감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3명으로 41일 만에 최소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모더나의 백신이 첫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허가 가능 수준의 예방 효과를 인정받은 가운데 오늘부터 만 65세에서 69세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기소 적법성 판단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의 앞으로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잠시 뒤 열립니다. 전 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5.18 단체들은 전 씨가 항소심에서도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뉴스앤 이슈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관계로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신규 하루 확진 환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400명대로 줄었습니다. 지난 3월 30일 447명이 확진된 이후 최소 규모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어제 하루 국내 확진자가 463명 추가돼 누적 12만 7,77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36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28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3명이 추가로 받아서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367만 4,729명입니다. 2차 접종자는 4,734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50만 6,2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전체 신규 확진자 숫자는 줄었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뺀 전국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가 부울경 지역에서 나온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도 확진자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확진자의 40%가 부울경 지역에서 나올 만큼 지역 확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는 부울경 지역 확진자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오전 질병관리청 발표를 보면 어제 하루 경남 지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14명입니다. 창원과 김해, 진주 등에서 확진자의 접촉자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진주에서는 통영식품공장 집단 감염과 관련해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37명으로 늘었습니다. 울산과 부산에서도 연쇄 감염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어제 하루 울산에서 24명이 감염됐고 부산에서도 1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울산은 전파력이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탓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최대 70% 정도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울산에서만 2달 사이에 12개 집단에서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울산과 가까운 부산에서도 울산 지역 확진자와 만나 감염된 사례가 나오면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도 강릉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10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강릉 지역 외국인 감염은 지난 1일 시작됐는데 누적 확진자는 8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유흥업소와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경북 김천에서는 포도를 키우는 비닐하우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오늘부터 만 65세에서 69세 대상 사전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예약 과정에서 본인 인증 절차 등에 다소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자녀들의 대리 예약도 가능하게 했는데요. 예방접종센터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체육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바뀐 내용 듣기에 앞서서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백신 접종을 위해서 이곳 예방접종센터를 찾으시는 분들은 75살 이상 어르신분들입니다. 75살 이상 어르신 349만여 명에 대한 1차 접종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180여 명의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마치고 모두 귀가했습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서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먼저 접종받는 대상인 만큼 2분기에 가장 빨리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75살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률은 어제 0시를 기준으로 1차 접종은 41.6%, 2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는 10.4%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는 연령대도 더 늘었습니다. 자세한 대상과 방법까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만 65살부터 69살까지 어르신 283만여 명이 사전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본인 인증 등의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자녀 등 대리인들이 대신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리인으로 예약할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인적 정보를 넣고 본인 인증을 한 뒤에 실제로 접종을 받으실 분의 정보를 넣으면 됩니다. 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예약을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울 경우엔 1339 질병청 콜센터나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대통령 특별연설에서도 백신 접종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지금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까? 네, 정부는 상반기까지 1,300만 명, 오는 9월까지는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 체계를 갖추겠다는 건데 하지만 초기 접종률을 높이려고 2차 접종용 비축분을 1차 접종에 앞당겨 쓰면서 일시적인 수급 부족 현상이 발생해서 정부의 백신 접종 속도는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국내 백신 잔여량은 아스트라제네카 24만 2천 도스, 화이자 백신 65만 4천 도스 등 모두 89만 6천 도스 정도입니다. 100만 명 정도가 한 번 맞을 수 있는 물량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1차 신규 접종보다는 2차 접종에 주력하면서 백신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이달 중으로 65만 7천 명분이 더 들어올 예정이고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첫째 주까지 361만 5천 명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집단 면역을 갖추기 위해선 백신 수급이 관건인데요. 정부는 계약사와의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중간 도입 물량과 일정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주간 단위로 상당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며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체육센터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하지만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불출석 의사를 밝혀 법정에는 나오지 않을 전망인데요. 5.18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잠시 뒤 진행될 항소심 첫 재판 결국 피고인 없이 이뤄지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전두환 씨 측은 이 재판에 출석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도 일반인 방청객 추첨을 마무리하고 또 질서 유지를 위한 이 관계기관 협의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이 전 씨 측은 소송 대리인인 이 정주교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전 씨 측은 취재진에게 이 항소심 인정신문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재판부가 이 변호인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며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면 이후 재판에 전 씨가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5.18 단체는 당장 전 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전 씨가 항소심에서도 이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3차례 광주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졸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재판에 임해 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건강을 이유로 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골프와 호화 오찬을 즐긴 것이 확인돼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전 씨에게 내려진 혐의는 사자 명예훼손죄입니다. 2017년에 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시민을 이끌던 종교 지도자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등 명예를 깎아내린 혐의인데요.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인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해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첫 재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법한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들이 판단하는 자리인데요.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잠시 뒤로 예정돼 있죠?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재작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관련 수사를 이어왔는데 오늘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성윤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적법한지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위원회는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수사를 이끄는 수원지검의 이정섭 부장검사와 이성윤 지검장 측 변호인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당시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검사도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이 직접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성급하게 기소 결론을 내리고 자신을 표적 수사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지난달 22일에 수사심의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네, 이번 판단 결과에 따라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에도 영향이 상당할 텐데요. 이 결과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오늘 저녁 무렵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의위원 15명은 수사팀과 이성윤 지검장 측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의응답도 갖는 등 논의를 거쳐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또 기소가 적법한지 가리게 됩니다. 만약 위원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수사심의 결정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권고 성격입니다. 따라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수사팀은 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기소가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지 않는 이상 이성윤 지검장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과거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등에서도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수사심의 결정은 이성윤 지검장 거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사심의가 기소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 이성윤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의 현직 검사장이 됩니다. 안 그래도 친정권 색채를 띈 데다 현 정권 비리 수사를 막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사퇴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내 최대 조직인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지키거나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데도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기소가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장으로 취임해도 이 지검장은 변함없이 중요 직책을 맡을 전망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심의 결정과 이 지검장 거취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이 마무리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지 못했던 점이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개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이 국회의 논의를 더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장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고요? 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재보궐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지난 4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는 동안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더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보선에서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남은 1년 동안 새롭게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인데 이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청 사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개각과 관련한 내용도 보겠습니다. 야당이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격 판단을 하고 지명 철회에 요구한 것과 관련한 입장도 내놨죠. 네,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당부의 말을 보태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번 개각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대통령도 정말 유능한 장관과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다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인사청문회가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롯이 흠결만 따지는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된 점은 아쉽다면서 이런 방식으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 정부에서는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도록 청문회 제도에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하고 공개 청문회에서는 능력과 정책을 따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죠. 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라는 고난을 묵묵하게 인내한 국민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의 전쟁 끝에 일상을 회복하는 동시에 선도 국가의 도약에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속도를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계획보다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도 강조했는데 남은 임기 1년의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5월 말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굳건히 다지고 남북, 북미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반응에 대해서는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마주 앉아 협의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위기 극복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자화자찬 연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문 대통령 연설에 대한 여야 반응 극명하게 엇갈렸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대표실에 함께 모여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1년 동안 부동산과 방역과 같은 민생 정책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기조에 당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연설이 자화자찬뿐이라며 혹평했습니다.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공공주도 주택 공급 대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국민의 눈높이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의 성과도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면서 경제 성장 지표 역시 온전히 민간에서 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제 남은 1년이라도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히 정책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국정 대전환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네, 오늘이 임혜숙, 노형욱, 박준영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인데요. 이 상임위원회 일정이 잡혔습니까? 네, 아직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30분가량 한병도 추경호 여야 수석 원내부대표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과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 문제, 그리고 법사위원장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을 한꺼번에 펼쳐놓고 논의를 했는데요. 회동을 마친 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장관 후보자 3명은 자진 사퇴나 임명 철회해야 하고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부적격자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역시 총리 인준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여러 현안이 얽혀있는 만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해 일부 낭마냐 사수냐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 비공개 대면 의원총회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내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를 지도부에 위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선 관련 소식도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첫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다른 유력 대선 주자들도 전국을 돌면서 조직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권 빅3로 꼽히는 선두 주자들은 조직 다지기에 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와 부산을 찍고 돌아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에 참석합니다. 참가자들은 전환시대 해법을 위한 공부 모임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향후 대선 공약 개발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모레 발족하는 민주평화광장에 참석합니다. 이해찬계 핵심으로 꼽히던 오선의 조정식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고 발기인만 만여 명에 달하는 전국 단위 모임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내일 오전 정세균계 주축 의원 모임인 광화문 포럼에 참석합니다. 그동안은 정세균계 의원들만 모여왔지만 처음으로 직접 모습을 드러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결집세가 드러난다는 전망입니다. 아울러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경제 이슈를 건드리면서 행보를 넓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4주년을 앞두고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이고 이 자영업자는 국가의 기본인 두꺼운 중산층을 만드는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도층의 지지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입니다. 윤 전 총장은 그동안 외교와 노동, 복지 등 거대 담론을 놓고 이른바 대권 수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소득주도 성장론과 같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해 앞으로도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 관련 내용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19 방역 상황 때문에 현장에 있는 출입기자단 자체 선정에서 한 20명 정도만 참석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야 평가가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어떤 부분을 가장 눈여겨서 들으셨습니까? 뭐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만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아마 같다. 가장 예. 기자들이 궁금했던 게 아마 처음에 그 기자가 질문한 것 같아요. 네. 세계국조 장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 아마 뒤에 분들이 질문을 많이 못한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제도에도 네. 얘기했고요. 근데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3명 다 문제 없지 않냐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이 민심의 파고를 느끼고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였는데 아마 저희 야당 쪽에서는 안 바뀌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전체적으로 다 들어봤을 때 안 바뀌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정책 전환, 정책 기조 전환의 의지를 보인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당과의 협치 부분에 있어서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큰 결격 사유가 없다. 우린 검증 제대로 했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어떤 자신감이신지 모르겠으나 경제 지표를 언급하는 등 지금 경제가 좋다는 진단을 내린 것도 네. 저는 상당히 의아했던 것이 지금의 경제 상황이 GDP나 이런 것들의 수치만으로도 대표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GDP 얼마나 오르고 했습니까? 그때마다 민주당이 거꾸로 지적했던 게 뭐냐면은 양극화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MB 정부는 실패했다 이러더니만은 지금 소상공인 어떻습니까? 예? 지금 양극화 어떻습니까?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지표를 들먹이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과거 또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는 그런 어떤 회견이 아니나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가 좀 올라간 건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올라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분기 단위로 30%씩 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작년에 상당히 저성장이 모든 국가가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반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가면 올해 1, 2분기 들어가지고 경제가 회복되는 지표가 안 나온 나라가 어딥니까?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통계들 사실 뭐 뉴스를 찾아보고 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너무 자화자찬한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요. 물론 이제 GDP라든지 GNP라는 거는 이제 뭐 기업의 지금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기업이 기본적으로 수출이라든지 잘 되고 있죠.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배터리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있는 건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생 부분이 그럼 국민들이 과연 먹고 살만 하느냐, 특히 자영업자들 하느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를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좋아지고 있는 건 좋아진다고 해야 되죠. 지금 뭐 미국 예를 들었지만 미국은 사실은 엄청 떨어졌다가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올라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그만큼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 기관에도 보기에도 올해 뭐 약간 4% 정도 예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견고한 편입니다. 전체적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경제 지표를 얘기하지 그러면 GNP나 GDP 이런 거 말고 따로 사실은 뭐 성장률 말고 따로 예. 얘기할 수 있는 지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좋아진 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하신 경제 문제, 코로나, 부동산, 사면, 안보 그리고 뭐 인사 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오갔는데 현안 관련 질문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먼저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인사청문회가 끝나는데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 그리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장관 후보자 3명 인준 문제가 지금 남아있죠. 야당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 그리고 박준영 해수,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는 세무자료라든지 뭐 주민등록 이전 자료라든지 정가 기록이라든지 부동산 거래 기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부가 보유한 자료들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기본 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자에게 검증 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들어가는 과정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그 발탁의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또 이제 문제점들
또 어떤 부분은 흠결들 이런 부분들하고 함께 저울질해서 우리가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네,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요. 일단 청와대 검증이 뭐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일단 지명 철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지난 주말에 네. 뭐 당정청 협의를 했다 그러면 아마 송영길 대표가 뭐 의선을 전달했겠죠. 예. 전달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나 박준영 뭐 해수부 장관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세 분 다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정의당 얘기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걸 보면 사실은 예. 이제 임혜숙 장관에 대해서는 좀 뭐지 그러니까. 여성 뭐 과기부 장 그렇죠. 예. 여성 부분 왜 그러냐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이준석 최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30% 장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과기 분야에 여성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아마 박준영 후보에 대해서는 뭐 한진해운 부분도 있었지만 임혜숙 후보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부분이 제 느낌에는 만약에 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한다 그러면 아마 좀 모르겠습니다만 임혜숙 후보는 아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예, 왜냐면 오늘 사실은 예. 사실은 여성 중에 과기 쪽에 장관할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렵고 사실은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인사청문회 과정에 특히 여성분들이 가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질의응답서 같은 데 잘 안 쓴다. 그만큼 어찌 보면 여성 장관 후보자를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조금 방점이 그쪽으로 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조금 느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를 오후에 대면으로 한다면서요. 네, 여기서- 의원총회를 하면 예. 아마 지도부의 이름 하겠죠. 보통은 네. 지도부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더구나 아마 신임 송영길 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 송영길 대표가 또 어느 정도 변화 쇄신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자기 목소리를 낼 걸 보고 당정 간에도 아마 이게 또 뭐랑 연결돼 있냐면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또 연결돼 있어요. 만약에 네. 아마 정부 여당이 다 임명하면 아마 야당에서 분명히 김부겸 부총리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예.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청와대의 관계는 송영길 대표가 그다음에 예. 뭐 야당과의 관계는 윤호중 뭐 원내대표가 이렇게 아마 협상을 해나갈 지도부에 겁니다. 일임할 것이다.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말씀하셨지만 한 명 한 명을 왜 발탁했는지 이런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이 청와대가 왜 발탁했는지 발탁의 근거하고 그다음 흠결이 나온 부분을 좀 저울해 놓고 겨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청문회는 너무 무한주기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뭐 업무 능력과 도덕성과 이런 것들 별개로 봐서 만약에 인사를 발탁하고 한다 그러면은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 교육부 장관 이미 청문회 끝나고 임명된 분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일하고 나가지고 끼니를 때우기 위해 가지고 컵라면 먹었다고 해가지고 사퇴하라고 벌떼같이 들고 나서 사퇴시켰어요 나중에. 그러면은 그건 무슨 기준입니까? 그분이 뭐 호화 식사했다고 걸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장관이 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거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와가지고 무슨 작은 흠결 정도는 넣고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 참 어불성설인 것이고 아까도 언급됐지만은 박준영 후보자와 그리고 이배숙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야당의 낙마 공세가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도 여당의 이제 강훈식 의원님도 그렇고 익명의 여당 의원도 그렇고 방송이나 언론 취재에 대해 가지고 여성 장관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혜숙 장관을 살리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모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큰 실수입니다.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들끼리 문 닫아놓고 얘기해야 될 이야기죠. 왜냐하면 여성 할당제라는 거 하에서 뭐 좋은 취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낙마 할당제입니까 지금? 무조건 여성은 여성께 살려야 되고 남성은 죽여야 된다? 저는 이거는요. 박준영 후보자가 우리가 지금 시사평론하면서 가볍게 얘기하지만은 이분도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이고 일남일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남자니까 좀 죽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설사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밖에 나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사람을 아끼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셔야죠. 아무리 사람이 흠결이 있어서 장관은 못 된다 하더라고 이렇게 망신을 줘서 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오늘 내일 중을 판단할 것 같은데 제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낙마 할당제 하지 마십시오. 예.
어이가 없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여성 할당제나 낙마 할당제라는 게 어찌 보면 뭐 거의 프레임 같은데 저는 여성에 대해서 장관을 예를 들어서 뭐 30% 임명한다든지 전 중요하다고 봐요. 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보면 선거 때마다 여성 공천 30%, 50% 얘기하거든요. 민주당에서 얘기합니다. 잘 안 지켜져요. 실제로 뭐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얘기 나오는데 이 논란을 크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라든지 아니면 국회라든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공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뭐 이 부분은 대통령의 이제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오늘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 현안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관련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SNS 시대에 그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영역이든 또는 뭐 비정치의 영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정당 같으면 이 당원 게시판에 문자들이 많이 갈지 모르지만 청와대에도 국민청원 이런 쪽에 폭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군에서도 장병들에게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니까 그동안 덮어졌던 군내 어떤 병영 문화의 개선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당의 좀 열성 지지자나 강성 지지자들이 보다 많은 문자들을 보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자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뭐 대세이거나 대표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문자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뭐 정치권 현안이 되고 있는 문자 폭탄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오셨는데 SNS 시대이기 때문에 문자로 의견을 표현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게 정치하는 분들이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에 덧붙여서 문자 받는 상대 감정을 해치지 않아 좀 설득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문자 폭탄이라는 건 제가 기작을 설명하면은 현근택 변호사가 무슨 말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이 현근택 변호사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이 사람 한번 때려보자 이렇게 공작을 하는 거거든요. 수천 명이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욕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들인데 이게 진짜 민주주의의 의사소통의 경로이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꼭 권장한다고 하신다면은 대통령께서 본인 핸드폰 번호 공개하십시오. 그 좋은 걸 왜 안 하십니까? 대통령은 할 수가 없죠. 아니죠.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든 장관이든 전부 다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게 진짜 긍정적인 경로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본인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못 하잖아요. 왜냐? 영양가 없는 그런 문자 폭탄들이고 경로를 열었을 때 본인이 읽어보지도 않을 것이고 본인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하면 되죠. 그런데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데 자기 지지층이 그런 그 안 좋은 행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지지층을 욕할 수 없으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포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견 소통의 통로입니까? 예. 자,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예. 핸드폰을 공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사 댓글로 의사를 확인한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험악한 댓글 많지만 그래도 국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인다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자 폭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전당대회도 논란이 됐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하거나 대권 후보 때 문자 정말 많이 받았죠. 그때도 사실은 이게 똑같은 입장을 밝혔었어요. 그때도 국민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지금 말씀처럼 몇몇 분들이 이제 번호를 찍어서 속기 말해서 좌표를 찍어서 문자를 보내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아마 임하게 딱 맞다고 봐요. 그 문자가 뭐 1000개 들어온다고 해서 1000명의 의견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가 뭐 과대대표되는 현상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문자를 하는 거를 하지 말라라든지 아니면 SNS에 글을 막는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할 필요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의견 보내지 말라. 지금 자꾸 어찌 보면 의견 보내는 분들과 욕하는 분들이 구분 안 된다 그러는데 사실 구분 안 돼요. 근데 진짜 의견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다 일일이 그럼 뭐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당원 게시판도 보면 사실 욕하는 분도 있지만 또 제안을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저는 아마 사례를 잘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들어서 봤는데 육군훈련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이거 누가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다 올라온 거예요. 부실 급식 문제라든지 아니면 격리자의 문제 있다든지 금방 고쳐지거든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상부에 얘기했더니 뭐 일주일 걸리고 보일러 고치는데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싶다 그랬는데 한 달 걸린다 그랬는데 거기 올렸더니 하루 만에 해결되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사실은 어찌 보면 소통이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절대화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좌표를 찍어가지고 내용 없는 걸 보냈기 때문에 조홍천 의원이 화난 거지 조홍천 의원에게 정책 제안하는 문자 받고 조홍천 의원이 화낸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뭔지 뻔한데 그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해소하자고 하니까 아니 이런 좋은 문자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명백하게 아무 내용 없이 전화번호 까가지고 폭탄 문자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셔야 됐는데 그거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예. 조홍천 의원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조홍천 의원이 아니 조홍천 의원이 정치를 안 하시면 돼요. 정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문자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그러면 다 보내지 말아라. 아니면 당원들하고 그러면 그런 거 소통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예. 지지층한테 그런 거는 보내는 게 의정 활동에 도움 안 된다 얘기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걸 뭐 대단한 거라고 포장해가지고 조홍천 의원도 바보십니까? 자기한테 정책 제안 보내는 사람들이 싫다고 하셨겠어요? 이상한 문자 폭탄 보내서 욕설하는 분들 싫다 그런 거겠지? 아니 말씀드리잖아요. 조홍천 의원이 정치를 안 하시면 된다니까. 그런 문자 안 와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무슨 맥락인지 자,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지금 좌표 찍기 공격 문자, 근데 건전한 정책 말고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대통령도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이 부분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일각에서는 어떤 자제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그게 내는 당에서도 건 항상 어떠냐? 고민이 돼요. 예. 우리 당에도 게시판에 보면 엄청나게 욕하고 뭐 특정인을 찍어서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 특정 의원을 공격하고 그런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항상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도 게시판을 뭐 안 만들었다가 그다음 만들어 놓으니까 또 그렇다가 뭐 아니면 실명했다가 당원만 가입했다 이렇게 예. 고민이 많거든요. 또 막 욕을 하면은 차단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 그렇다고 해서 게시판 자체를 없애버리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문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자도 지금 말씀처럼 좌표 찍어서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욕도 하고 그런 예. 분들은 대부분 목적이 맞아요. 욕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자 보내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제시키고 아니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설득하는 게 문제지 그런 분들을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자, 코로나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굵직한 과제가 역시 코로나 극복 문제 아닐까 싶은데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민들에게 조금만 더 견뎌달라.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정당한 평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 동안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 과제에 대한 여론을 물어봤더니요. 코로나 극복이 1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29.5%.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24.8%니까 이거보다 높은 1위를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대통령 코로나 전쟁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백신 수급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그 부분을 아쉬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백신 도입 관련해서 뭐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접종을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또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함께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많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일 기억하면은 뭐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네. 백신 서두를 필요 없다고 하신 분을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말이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 초기에 작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백신이 필요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얘기에 대해 가지고 정부는 우리는 방역이 잘 되고 있으니까 백신 필요 없다. 뭐 화이자, 모더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백신 제발 사달라고 한다. 뭐 이런 그냥 정치적 메시지만 던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실기해가지고 백신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인데 뭐 계획을 평가해달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그때 무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조금은 반성의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시면 할 말이 없죠.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예.
허탈할 뿐입니다. 예, 뭐 일단 아쉬움은 표명을 했고요. 예. 다만 우리가 이제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 그렇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백신 확보는 뭐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6월 말까지 한 1,200만 명, 그다음에 11월까지 어쨌든 집단면 하겠다. 그리고 백신을 한 2배, 한 9,900만 명, 인구의 2배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년까지.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방역이 어찌 보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갖고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백신 확보 얘기하는데 저는 아마 지금 관건은 백신 확보 문제가 아니라요. 국민들이 과연 접종을 얼마나 할 거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기자 질문에도 그 질문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백신 맞은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뭐 안 좋게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보상 문제라든지 이걸 좀 더 크게 열어볼 생각이 없느냐. 이게 가장 지금은 관건이에요. 오히려 접종률이 생각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보기에 백신이 더 들어온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례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관건은 확보보다는 백신에 대한 어쨌든 맞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걸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금 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상 문제. 백신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접종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 관건이 글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예. 자, 이 코로나19 극복 이 문제와 함께 국민들이 두 번째 현안으로 뽑은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입니다.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더 높은 1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한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책 기조 그대로 간다고 보십니까? 조금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황당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답을 하고 국민들이 참 어려워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구체적인 답을 내놔야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한 답변을 보면요. 사장 불러다 놓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매출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 어쩌라는 겁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내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사장으로서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야죠. 그걸 답으로 해놓으시면은 국민들이 여기서 어떤 희망을 얻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족한 답변이었고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진단이라도 해주셨다 그러면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구나.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수요와 공급을 무시하고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한 인지라도 하셨다고 한다면은 대책이 없다도 인지를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아까 하나만 하는 말씀,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겠다. 예. 주관적인 민생이 핵심이다 이 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인데. 큰 틀은 얘기했다고 봐요. 결국은 아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 대출 규제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여론도 왔다 갔다 하고요. 특히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찬성하는 분도 많지만 반대하는 분도 많아요. 여기서 대통령이 그럼 뭐 종부세 완화하겠습니다. 재산세 인하하겠습니다. 대출 규제 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정청 예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그 전제는 아마 국민들 여론도 있다고 봅니다. 여론도 듣고 그다음에 정책이 확정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일이 실무자가 아니잖아요. 큰 틀에서 저는 아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는 밝혔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일단 뭐 부동산이 제일 문제였고 보궐선거에서 심판받았고 오늘 죽비로 한 대 맞은 것 같아 이런 얘기도 썼거든요. 네. 그거는 결국은 변경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변경의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은 당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청와대에서 협의해서 정하고 아마 마지막에 정해지면 뭐 발표는 정부에서 하겠죠. 그런 순서를 갖는 것이지 대통령이 연두연세에서 모든 방향을 다 결정하고 수치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궐선거 이에 봤던 건 뭐냐면 민주당에서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바로 제압당했잖아요. 당내에서 처음에 이견이 나오다가 이견이 제압당하고 지금 방식대로 간다 결론 낸 상황인데 그럼 대통령께서 여기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은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은 알겠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로 결론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제압당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완화하자는 종부세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 의견도 있었고 재산세 완화 의견도 있었고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 중이지 그거를 이미 결정됐다. 그대로 간다로 결정됐다는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습니다. 논의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니 지금 어쨌든 논의 중이잖아요. 어쨌든 법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야당하고도 논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국회에서 논의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당에서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어떤 결론들이 나올지 뭐 차차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안보 관련인데요. 오늘 미국이 이제 유연하고 점진적, 실용적으로 대북 문제를 접근하겠다. 이거는 우리와 협의를 했었고 우리와
일치된 어떤 의견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반응이 지난번에 좀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곧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바이든 정부의 어쨌든 대북 정책 방향은 정해졌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그 다음에 아마 의미 있는 건 이제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부분이고요. 네. 저는 아마 점진적으로 실용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면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고받기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북한이 결국은 얼마나 호응할 거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뭐 1년밖에 안 남았지만 근데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도 4년 남았거든요. 물론 뭐 재출마할지 모르겠지만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앞으로 한 4년 동안은 바이든 정부와 상대를 한다 그러면 저는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움직일 이유는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예. 그게 갑자기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00일 동안 연구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 정부가 누가 들어오든 바뀌지 않다 그러면 저는 뭐 북한이 결국 호응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거기에 관건이라고 보는데 저는 뭐 호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신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만 해도 그런 미사일 위기가 있었고 전쟁 위험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좀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다가 다시 지금 제자리로 돌아온 이런 느낌인데 북한이 뭔가 좀 호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시간이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뭐 무기 개발, 핵무기부터 SLBM 뭐 다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간, 그걸 벌면 되는 것인데 결국 북한은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4년 동안에 4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러면 4년 전에 비해 가지고 어떤 지점이 개선되었는가를 봐야 예. 되는데 저는 이거는 평가가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아까 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고 선거가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나 아니면 대북 관계에 있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전에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도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 했거든요. 근데 예. 그게 임기 말에 하니까 아무 임팩트 없이 그냥 끝났거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는 임기 중반쯤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임팩트가 있었지만은 임기 말에 이루어진 대북 이벤트가 큰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 저희가 대북 관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한 1년 동안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사면 관련 얘기도 나왔는데요. 전직 대통령 2분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정의, 형평성, 공감대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과거 선례까지 해서 국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판단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취지를 얘기했어요. 많은 예. 국민들은 아마 전직 대통령 사면하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뭔 관계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엮여 있죠. 어찌 네. 보면 주고받은 관계니까 공범 관계로 볼 수 있어서 만약에 그럼 받은 사람은 사면했는데 준 사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마 계속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보면 국민 공감대를 얘기하지만 본인이 어쨌든 임기 내에는 해결하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죠. 임기 그냥 내에. 고민이 보면 뭐 건강도 안 좋다는 얘기도 하고 예. 뭐 대통령이 있는 일 얘기하지만 이재명 지사 얘기하면서 지금 이재명 지사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얘기할 때도 부회장이요? 예. 보면 이제 반도체 얘기하거든요. 언론에서도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인데 왜 있느냐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본인이 해결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것도 뭐 원론적인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국민 여론 듣겠다 뭐 이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보시겠다는 얘기니까요. 네. 저는 그 정도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예. 본인이 결단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단력 있게 이 문제를 처리했던 것이죠. 아무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걸 처리했던 예. 것인데 지금은 여론 보고 그냥 가겠다 이러면서 정치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뭐 예를 들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내세우시기도 힘들고 저는 뭐 그냥 추이를 예. 지켜볼 뿐입니다 이거는. 네. 자, 여러 가지 현안들 짚어봤고요. 앞으로 이제 국정 수행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야당과 협치인데 지금 여당은 당대표 선거가 끝났고 야당에서는 이제 당대표 선거 앞으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으니까요. 하나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국민들한테 국민의힘 당권 주자 선호도를 물어봤는데요. 1위가 나경원, 2위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3위가 주호영, 4위가 김웅. 지금 뭐 초선이라던가 젊은 층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사실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 당이 영남당이니 어떻게 이렇게 공격하는 프레임도 있고 그런 우려들도 있는데 지금 표에 보시면은 예. 나경원, 이준석, 김웅 전부 다 수도권 기반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어느 때보다도 당 변화에 기대가 높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100% 국민들 여론을 물어본 예. 거고요. 지금 당대표 선출하는데 현재는 70대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조정이 될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임기 4년 동안 가장 아쉬운 점은 부동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뒤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며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기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거나 부담이 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민이 바라는 부동산 정책 보완을 이루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뒤 질의응답에서 청와대 검증은 완전할 수 없고 언론 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가 검증의 과정이라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유능한 장관과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며 이번 후보자들도 청와대가 발탁한 이유와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은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는 무한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청문회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이 온통 자화자찬 뿐이었다며 정신을 차리고 국정 대전환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같은 하늘 아래 사나 싶을 정도로 국민과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며 성과를 말하는 건지 희망사항을 말하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위기 극복을 강조했지만 치료약 개발에 치우쳐서 백신 확보가 늦은 것도 또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최악의 고용 위기를 가져온 것도 정부의 고집 때문이었다며 위기 상당 부분은 정부가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회동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 수석 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김부겸 후보자 인준안 처리 방안을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30분 만에 대화를 마쳤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 수석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처리하자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다른 장관 후보자들까지 전체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 수석은 총리 후보자도 부적격이고 3개 부처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나 임명 철회가 맞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며 민주당 안에서 재논의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리장병에 대한 군 급식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군 당국의 종합대책이 지난주 나왔지만 식단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진이 SNS를 통해서 또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가를 다녀온 뒤 중대원이 함께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단 휴가제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 대책이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새로 공개된 이 급식 사진을 보면 반찬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 국방부 발표와는 달리 일선 현장에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다시 부실급식 제보 사진이 SNS에 올라왔는데요. 육군 39사단 아침 식단이라며 공개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반찬은 김치와 계란찜이 전부이고 국도 형편없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부대 식단을 보면 김치와 계란찜 외에 김이 편성됐고요. 국은 오징어 뭇국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진에 두 가지 반찬이 누락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격리자 급식 개선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번에는 비격리자 급식이 부실해졌다는 주장도 확인 중입니다. 네, 국방부가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사진에 나온 게 사실이라면 종합대책이 지난주 7일 나왔고요. 사진은 이튿날인 8일 올라온 점으로 빌어서 현장에서는 당장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주 180여 명의 군 간부가 모여서 난상 토론 끝에 종합대책을 마련한 만큼 식단 점검을 좀 더 꼼꼼하게 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또 병사들이 부대의 부조리 문제를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공론화하겠다는 쪽으로 의식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제보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 또한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종합대책 당시 국방부가 병사들의 불만을 담아낼 익명의 소통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적 효과가 있을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격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방부가 중대원 집단 휴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오늘이 시행 첫날인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기자가 아침에 서울역 등 군인의 이동 장소에서 휴가 나온 병사들에 대한 인터뷰를 시도했는데요. 중대원 동시 휴가를 나온 병사들을 쉽게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제도 시행을 놓고 일선 부대에서는 휴가자 규모 등을 어떻게 짤지를 놓고서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원 집단 휴가의 전제 조건이 전투 준비 태세에 이상이 없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중대원의 맡은 역할과 부대별 훈련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이미 휴가를 다녀온 중대원들도 있는 만큼 이번에는 1중대, 다음에는 2중대 이런 식으로 휴가를 보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가를 다녀온 뒤 쓰던 생활관에서 격리해야 하는데 휴가 나가는 중대원을 여러 중대에서 차출할 경우 생활관 격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0명에서 150명의 중대원이 동시에 휴가를 나가서 복귀한 뒤에 또 동시 격리될 경우 오히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군인들의 감염 추세를 보면 휴가 복귀 후 예방적 격리 기간에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네, 이 중대가 통째로 자리를 비우면 전투력 문제 또 이 동시 격리로 인한 중대 내 집단 감염 문제 등이 거론되는 건데요. 자, 이 같은 이 코로나 격리와 장병 복지 문제 언제쯤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막 제도 시행 단계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급식 예산의 경우에는 올해는 장병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10% 이상 늘려서 제공하겠다는 대책이 나왔고요. PX를 쉽게 이용하거나 비상용 부식을 제공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수준에도 못 미치는 하루 급식비가 개선되는 것은 예산 편성상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입니다. 다만 훈련소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이용 같은 코로나19 격리 과정에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는 시설 개선 단계에 있는 만큼 조만간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모든 건 제도를 이행하는 사람의 문제로밖에 볼 수가 없겠죠. 과거와 다른 신세대 장병들의 병영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간부들의 인식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2살배기 입양아를 학대해 뇌출혈 증세 등을 일으킨 양아버지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양아버지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화성시의 집에서 2살 아동이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 나무막대기 등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출혈 증세가 나타난 2살 여자아이는 반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 가천대학교 길병원 관계자는 지난 8일 병원으로 옮겨진 2살 A양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A양의 머리에 외상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머리가 심하게 흔들려 뇌가 손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얼굴과 팔 등 몸 곳곳에서는 다친 시기가 다른 멍자국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선정민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와 이 친구의 아버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손 씨의 친구 A 씨와 A 씨의 아버지를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손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A 씨를 불러 최면 조사를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사는 사건 당일 A 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서울은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 지역은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강한 비구름이 집중되고 있는 충청 남부와 경북 내륙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서해상에서 두꺼운 띠 형태의 비구름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더 확대하겠고 밤사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한 비구름이 정체하는 충청과 경북 북부, 전북 북부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5에서 7도나 낮아 서늘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6도, 전주 21도, 대구는 19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치솟겠는데요. 주말까지 25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고온 현상은 휴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비가 내리지 않는 강원 영동과 영남 내륙 일부 지역에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10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월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